자, 마이스터 샬레 70이라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좀 리빌딩이나 이제 좀 새로운 이제 뭐 저희도 새로운 시즌 시작이 되니까 그것에 얘기를 해봐야겠죠. 네. 그래서 DFL이 뭐 새로운 규정을 도입한다고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베르더 브레멘, 볼프스부르크 두 팀 팬을 모셨으니까 뭐 두 팀의 공통점 뭐 새로운 감독이 왔다겠죠. 네. 초록색인 거 외에도 W인 것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네. 그런 공통점이 있는 두 팀인데 어쨌든 새로운 시즌을 맞아서 새로운 감독을 맡는 두 팀이기 때문에 네. 그것에 대한 이야기도 좀 그런 팀들이 총 6팀 있는데 그 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스포르트 빌트에서 나온 얘기인데 분데스리가가 선수단 비용 상한제를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제 UEFA 재정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25-26 시즌부터 유럽 대항전 참가팀이 축구로 얻는 수입의 최대 70%를 이적료, 연봉, 에이전트 수수료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 규정인데 이 DFL의 새로운 규칙을 이제 분데스리가와 이 분데스리가 2부 리그죠. 네. 네. 이 클럽들 모두에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위에서 얘기했던 내용으로는 이게 유럽 대항전 참가팀이 얻는 수입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1부 리그, 2부 리그 다 적용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해 좀 우려가 있긴 해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좀 쉬는 시간에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이제 많은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분데스리가의 국제 경쟁력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 기사를 들고 처음 든 생각은 이제 저희 이제 분데스리가가 50+1 규칙을 준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또 70 룰을 적용해 버리면은 국제 경쟁력을 당연히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분데스리가가 그렇게 좀 물론 큰 게 좀 버는 사례도 있지만 좀 중소 클럽들은 좀 이적료도 낮은 수준이고 파는 것도 이제 뭐 부르카르트가 그 가격이랑은 생각해 보면은 이제 벌어들이는 수입도 많지 않은 상황인데 여기서 70만을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좀 어쨌든 큰 클럽들은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규모겠지만 중소 클럽들이 뭔가 위로 올라온 일은 지금보다 좀 더 적어질 것이다라고 네. 자연스럽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그래서 뭐 DFL 측도 이거를 알고 있다고 그냥 성명서에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을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3년의 계도 기간을 두겠다. 그러면서 또 퍼센트별로 또 나눴더라고요. 이게 계도 기간이 시범 운영처럼 하겠다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3년 후에는 이제 제재가 아예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은 또 하나의 족쇄가 사실 생긴 건데 네, 인지하고 있는데 왜 하는 걸까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저도 이거를 뭐 1부 리그, 2부 리그까지 막 적용하는 것은 갸우뚱했어요. 네. 왜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의도를 거기서 보면은 이제 재정 상황과 적자를 예방을 해서 구단을 보호한다 이렇게 목적이 나와 있어요. 굳이? 그리고 또 이제 규제화되지 않는 외부 자금 유입과 같은 경쟁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시행한다 얘기를 했는데 이미 하고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이게 또 사실 분데스리가만 적용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좀 불합리한 룰일 것 같은데 네. 다른 리그도 같이 적용된다면 참 좋을 것 같은 룰이기는 해요. 제재긴 한데. 네. 근데 그에 비해서 좀 너무 좀 과도하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전체 리그까지 확대를 해서 도입하는 거는 좀 네. 사다리 걷어차는 거 아닌가요, 사실? 네, 저도 그것에 대한 생각이 좀 강하게 들고 그리고 또 강팀들 그러니까 저희가 소위 말하는 좀 민돌 뭐 클럽들 네. 있잖아요. 레팡 저쩌고 그 클럽들도 이 방침이 적용이 되면은 영향을 물론 지금 유럽 대항전 출전 클럽들이니까 이미 받고 있겠지만 네. 리그 내에서 이게 적용이 된다면은 선수를 수급하는 자국 리그에서 수급하는 네. 과정에서도 영향을 받을 거라 생각을 해서 어쨌든 리그 경쟁력 자체를 약화시키는데 좀 가속화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 조치가 시행되다고 했을 때 좀 우려가 됐습니다. 네. 분데스리가가 아무래도 좀 돌풍 일으켜서 컨퍼런스 가고 그런 팀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 시즌 마인츠가 있었고 저번 네. 시즌 하이덴하임.
그런 팀들 규모를 봤을 때 여기에 또 70% 제재까지 걸린다 하면은 그것도 사실 굉장한 리스크일 것 같고, 근데 이거를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어쨌든 유럽 대항전 참가하는 팀에 대한 그런 조치잖아요. 원래는요. 이게 2부 리그까지 이렇게 적용이 되면은 앞으로 조금 명가가 다시 살아난다거나 아니면은 좀 새로운 팀이 백투백으로 승격한다거나 이런 게 점점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라이프치히와 같은 편법 사례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긴 해요. 이런 걸 네. 보면은. 근데 그런 거를 좀 잡자고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 좀 아닌 것 같고, 네. 어쨌든 이런 걸 도입을 하면서 좀 구단의 파산이나 이런 걸 막겠다라는 의도로는 보이지만 리그 전체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효과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긴 하네요. 우려 포인트는 알 것 같아요. 네, 그게 저도 50+1만으로도 50+1만으로는 안 됐던 게 샬케 같은 케이스만 봐도 이제 투자자 간섭 받으면서 조금 그렇죠.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워가지고 강등당하고 이런 케이스들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적인 제동을 걸려는 건 알겠는데 거기에서 오는 역효과가 좀 더 크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제살 깎아먹기라는 생각이 좀 드는 얘기라서 네. 좀 나중에 어떻게 실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좀 걱정되긴 하네요. 네. 기존의 50+1 규칙이 적용되면서 그냥 처음부터 좀 다른 리그에 비해 내수적으로 시장이 좀 돌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경향이 있었는데 요 룰을 적용하면서 근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점이 국제 경쟁력이 네. 좀 약해지는데도 독일 시민 이제 축구를 보는 팬들의 지지를 받게 되는 걸까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네. 네, 어쨌든 그 구단들은 이제 좀 티켓 가격과 관련이 있잖아요. 네. 직접적으로는. 근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50+1을 좀 지키겠다고 이제 현지 팬들은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저희는 지금 반대편에 있는 입장으로서는 현지 팬들 입장에는 100% 이입이 되지 않은 건 사실이긴 해요. 네. 그래서 뭐 조심스럽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물론 제가 좀 처음 입문하게 된 계기가 이런 내수적인 시장이 내수적인 시장이 돌아가는 게 좀 축구 팬들의 열정이 많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제 그쵸. 자국 네. 축구 맞죠. 리그에. 예. 그래가지고 그 열정에 반해가지고 좀 입문하게 된 계기가 있기는 했는데 아예 좀 해외 팬들을 배제해버리는 기존 해외 팬들을 배제해버리는 그런 룰들이 좀 적용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쉽기는 한 것 같아요. 너무 독일 시각에서 이렇게 그렇죠. 이루어지는 네, 맞아요. 것 같죠. 네. 좀 더 내수적인 리그 쪽으로 가는 것 네. 같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도 좀 물론 이제 뭐 28-29 시즌에 전면적으로 도입이 된다고 하니까 네. 그때까지 뭐 수정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지만 네. 우려되는 시선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실 2부의 메인 주제죠. 이제 새로운 감독을 맞이한 팀들이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엔 총 6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라이프치히, 레버쿠젠, 베르더 브레멘, 볼프스부르크, 아우크스부르크, 그리고 이번에 다시 승격한 쾰른이 이 팀들인데 이 팀들에 대해서 좀 간략히 얘기해 보면서 이제 새로운 감독이 어떤 감독이면 어떤 감독이고 어떤 플랜을 그리고 있고 또 뭐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라이프치히인데 라이프치히는 제가 2주 동안 거의 삼계탕 뼈 빨아먹듯이 빨아먹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저번 주랑 2주 전 거에 라이프치히 리빌딩에 대해 얘기한 거 있으니까 그걸 들으시면 될 것 같고 네. 최근에 나온 얘기는 라이프치히는 이제 33명이 됐어요. 스쿼드가. 정말 많죠. 네. 그래서 지금 스쿼드를 뭐 25명 언저리로 줄일 생각이면서 그리고 4-2-3-1, 4-3-3을 다음 시즌 플랜으로 구상하고 그리고 이제 예상 라인업은 뭐 판더보르트, 라움, 오르반, 리케바, 바쿠, 반주지, 슐라거 그리고 이제 공미 한 자리 뭐 네. 마를론, 고메스 정도겠죠.
그리고 누사, 오펜다, 바카요코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근데 현재로서는 이제 일부에서 말했지만 좀 누사, 바카요코 이런 선수들을 보면은 거의 땅볼 크로스 비중이 굉장히 높은 선수들이에요. 디오망데라 이런 선수도 그렇고. 네. 그래서 좀 오펜다 이런 선수들의 스피드를 좀 살려서 쭉쭉 운동 능력이 좋은 선수를 기르겠다 이런 식의 마인드를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셰슈코를 판매하고 오펜다를 남기는 그림이 더 자연스러워 보여서 셰슈코는 또 어떤 식으로든 라이프치히가 판매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라이프치히는 이제 새로운 감독인 올레 베르너를 맞이를 했는데 네. 솔직하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근데 베르너 포백을 제대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약간 예상이 불가능하긴 한데 근데 지금 예상 라인업 봤을 때 베르너가 또 발 빠른 선수들 많이 써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잘 스쿼드 그 플랜을 준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저도 베르너가 포백을 쓴다고 했을 때 좀 의아했거든요. 네. 의아했다는 게 좀 신선함 50? 이걸 포백을 쓰나? 50. 사실 어쩔 수 없이 3백을 썼던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 팀이 아무래도 좀 수비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약팀이다 보니까. 네. 포백 하면은 좀 더 공격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요? 네. 어쨌든 뭐 사실 브레멘한테는 약간 무례한 발언일 수 있지만 라이프치히가 스쿼드가 좋으니까. 그쵸. 네. 네,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라이프치히의 젊은 스쿼드를 들머진 올레 베르너가 여기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도 좀 기대가 되긴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레버쿠젠이죠. 아마 모든 구단 중에서 가장 많은 스쿼드 개혁과 감독 변화가 큰 구단이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뭐 지난 시즌과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 알론소 체제하에서 이른바 수납당한 선수들이 좀 여러 있었습니다. 사실 주로 안 나온 얘기인데 그러니까 수납당했다는 게 어떤 얘기냐면 주전 경쟁이나 이런 것을 밀려났는데 내외적으로는 어떤 설명도 없는 경우 네. 그냥 런 벤치 그냥 밀려난 거. 그냥 밀려난 거죠.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안드리, 호프만, 시크, 코스누가 있는데 호프만은 이제 인터뷰로 알론소가 뭐 이런 말도 안 하고 수납시켰다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고 근데 호프만 공 차는 걸 최근에 보면은 왜 수납당했는지 이해가 돼요. 네, 그죠. 네, 최근에 경기력이 너무 부진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네. 시크는 분데스리가 거의 뭐 최근 득점 페이스가 굉장히 좋은 선수였는데 네. 시크가 좀 막 제로톱도 텔라톱 이런 거 써가면서까지 시크를 안 썼단 말이죠. 네. 그래도 급하면 쓰고 그래서 알론소가 떠난 이후에 갑자기 레버쿠젠과의 재계약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네. 무언가 문제가 있었다는 게 간접적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알론소한테 선호도에서 떨어졌던 것 같아요. 네, 네, 급할 때 쓰면은 또 항상 보여줬거든요. 네, 맞아요. 시크가 네. 보여줬는데 알론소가 물론 좋은 감독이었지만 이런 이슈가 좀 있었다라는 점은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써놨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비르츠와 알론소가 팀을 나갔고 네. 뭐 타도 나갔고 프림퐁도 나갔고 여러 선수들이 팀을 떠났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 시작된 테나우 체제를 맞이한 레버쿠젠인데 최근에 좀 충격스러운 경기가 너무 충격이었어요. 네, 플라멩구 U20과의 경기에서 1대5로 네. 충격패를 아니 이게 무슨 전 당연히 2군일 줄 알았거든요. 네 저도 2군이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래도 좀 1군 선수들이 몇 명 있긴 했지만 네. 저보다 좀 많이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테나우가 사실 아약스에서 좀 점유율 위주의 축구와 또 젊은 선수들 육성 이런 것에 강점이 있어서 맨유의 감독이 됐고 네. 그래서 뭐 아약스에서는 이제 챔스 4강까지 갔었잖아요. 네. 토트넘한테 지긴 했지만 하지만 맨유에서는 이제 맨유 팬들이 벼르고 있더라고요. 테나우가 개박길 바라고 있는 거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계속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테나우 그 레버쿠젠 그 플라멩구 그 경기 하이라이트 보면 댓글이 다 맨유 팬이에요. 거봐 테나우 박을 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다 벼르고 있다는 듯이 구경 쓰더라고요. 오셨구나 다들. 네, 구경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맨유에서는 이제 뭐 직전 FA컵 우승이 있었고 뭐 그 전 시즌에도 트로피를 들긴 했지만 트로피와는 맞지 않는 실망스러운 경기력 네. 그리고 저번 시즌이 아니라 리그에서는 매우 실망스러운 성적을 거뒀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레버쿠젠에는 좀 많은 이탈이 있고 뭐 자카도 썬더랜드 이적설이 있던 상황인 굉장히 시끄러운 스쿼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테나가 훈련 스타일이 좀
많이 좀 엄격하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엄격하다고 그래야 되고 아니면 괴팍하다고 볼 정도로 좀 굉장히 디테일에 집착을 한다 그래요. 네. 그래서 어떤 선수들한테는 일관적이고 명확하다는 인상을 주지만 또 일부 선수들에게는 굳이 왜 저렇게 하지? 저렇게 빡세게 잡지라는 인상을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그 과정에서 튕겨나간 게 이제 호날두 같은 선수들이겠죠. 네. 자기 에고가 좀 강한 선수들. 네. 나는 이렇게 해와가지고 몇 년간 발롱도르도 먹게 땄고 이랬는데 테나와는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뭐냐. 거겠죠. 닌 뭐냐? 이런 생각한 거겠죠. 그래서 좀 이런 엄격한 스타일이 어린 선수들 앞에서는 또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건 맞으니까 네. 좋은 인상을 끼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리버풀로 간 흐라벤베르, 뭐 프랭키 데용 이런 선수들이 많이 영향을 받았다고 하지만 또 어떤 선수들한테는 악영향이 될 수도 있는 게 테나우기 때문에 네. 테나우의 체제가 좀 정립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런 스타일이 이제 이미 정착돼 있는 선수들한테 새로 와서 이렇게 자기 스타일 입혀 나가는 게 사실 좀 시간이 필요하죠. 네. 네, 사실 테나우가 이제 맨유에 처음 왔던 때를 좀 기억을 하는데 네. 그때 브랜드포드한테 거의 3대0, 4대0을 당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좀 공수 라인 좀 많이 벌려지고 그런 식으로 후방 빌드업 하다가 뺏기고 네. 그런 것에 좀 적응이 많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 맨유에서는 실패를 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레버쿠젠 같은 클럽에 왔을 때 근데 이미 좀 두각을 드러낸 선수들은 나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핵심 선수를 잃은 거는 레버쿠젠 입장에 큰 타격일 수 있지만 테나우 입장에서는 또 새로운 판을 자신의 판도 아래서 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네. 오히려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물론 이제 비르츠나 이런 선수들의 이탈은 뭐 큰 이탈이기 그죠. 때문에 네. 대체자를 잘 찾는 게 우선이겠죠. 그리고 이제 뭐 브레멘 차례군요. 아, 브레멘인가요? 네, 브레멘은 네. 직접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현 씨가. 이번에 올레 베르너가 라이프치히로 가면서 호르스트 슈테펜 감독이 새로 왔습니다. 오면서 그동안 이제 플로리안 코펠트 네. 그리고 올레 베르너 감독 거치면서 3백 체제로 굉장히 오래 이어왔었는데 이번에 4백 체제로 오랜만에 돌아가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주요 포메이션은 4-2-3-1이고요. 베르너 감독이랑 가장 큰 차이점이 슈테펜 감독이 엘버스베르크에서도 그렇고 어린 선수들 그러니까 임대생 포함해서 좀 어린 선수들을 굉장히 많이 기용을 하는 편이어서 그런 부분에서 기대감을 좀 받을 만하고요. 프리시즌 경기에서도 브레멘 U19 팀이 포칼에서 우승을 했어요. 네, 그 멤버들 중에 파트리스 초비치, 베슬레이 야데, 살리 무사, 카림 쿨리발리 등의 유망주들을 좀 대거 기용하면서 그렇게 프리시즌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성과는 아직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바이저가 십자인대 부상을 당하면서 장기 부상을 끊게 됐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사실 윙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도 있었고 풀백으로 쓴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일단 그 모든 시나리오가 좀 깨져버려서 네. 왼쪽에서 뛰던 펠릭스 아구가 지금 원래 양쪽을 볼 수 있는 선수여서 오른쪽으로 가 있고 베버가 왼쪽으로 가는 식으로 좀 돌아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풀백 쪽에 좀 새로운 보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제 바이저 선수가 부상을 당했고 아고 네. 선수가 어쨌든 다른 쪽으로 이동을 했다는 것은 그쪽에는 공백이 생겼을 거란 말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베버가 알바를 뛰고 있지만 네. 그 자리에도 좀 백업을 찾아야 될 것 같다. 그 지난 시즌에 데릭 퀸이랑 퀸 그리고 이삭 카보레가 둘 다 왼쪽에서 뛰었어요. 네. 왼쪽 맞아요. 땜빵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뛰었었는데 둘 다 임대 복귀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영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크슈가 부상을 당했어요. 장기 부상은 아닌데 잠깐 부상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두크슈가 지금 버밍엄이랑 링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슈테펜은 지금 부상이기도 하고 그래서 토프를 계속 케케 토프를 스트라이커로 네, 테스트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결정력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좀 보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호펜하임의 아슬라니가 엘버스베르크에서 슈테펜 감독 밑에서 굉장히 잘해서 네. 이번에 링크가 났었는데 베르더가 좀
계속 다른 포지션 뒤지고 좀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가지고 아슬라니가 출전 시간을 원해서 나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재계약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데려올 수 없는 선수가 돼버렸죠. 네, 그래서 스트라이커 새로운 매물을 찾는 데는 좀 난항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마가 근데 다행히 지난 시즌엔 좀 최악의 폼이었는데 프리시즌에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오. 네. 훈련하는 다행이네요. 모습이나 좀 경기를 봤는데 폼은 좀 되찾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새로 은방굴라가 오면서 네. 왼쪽 오른쪽에서 은방굴라랑 진마가 좀 스피드랑 창의성으로 도전을 하면서 상대팀 입장에서 매우 까다로운 그런 공격을 펼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크하우스랑 채테러 주전 경쟁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채테러를 믿는 것 같아요. 네, 채테러가- 어쨌든 저번 시즌까지 주전이었으니까. 네. 저번 시즌에 좀 선방에 있어서 많이 아쉽긴 했는데 이게 신장에서 오는 어쩔 수 없는 맞아요. 부분이라서 근데 바크하우스가 프리시즌에 좀 괜찮은 선방들 많이 보여주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시즌 중간에도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만약에 채테러를 굳게 1번으로 계속 밀고 간다면은 바크하우스가 겨울에든 아니면 이번 여름에든 임대를 떠난다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좀 브레멘도 여러 얘기가 있고 어쨌든 또 새로 영입할 포지션들이 굉장히 많은 네. 팀인 것 같네요. 스트라이커도 사야 되고. 네, 이번에 바이저 부상당한 다음에 했던 인터뷰가 있는데 니마이어 단장이 한 6명 정도 영입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한 달 남았대. 네, 근데 이번에 은방굴라 들어오면서 5자리 남았는데 과연 채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또 영입할 포지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네. 한 자리 한 자리 사다 보면은 그렇죠. 또 찰 것 같긴 해요. 너 잘 찾아오니까. 저는 한 2명 봅니다 앞으로. 두 명 봐요.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는데. 이게 저는 이게 긍정적이에요. 네. 두 명이 그러니까 두 명 데려오는 것도 기적이다. 네. 다섯 저는 명 희망회로 2명이 희망회로. 그 사고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브레멘의 이적 시장 한 달 남았죠. 이제 네. 기대를 해봐도 되겠죠. 기대를 걸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팀은 이제 볼프스부르크가 있는데 볼프스부르크는 이제 상윤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저희 팀은 기존에 있던 하제니틀이 잘리고 폴 시모니스가 새로 선임이 됐고요. 네. 요 감독이 네덜란드에서 많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감독이에요. 그렇죠. 고어헤드 이글스에서 네. 이제 그 네덜란드 컵을 우승했고 리그에서도 7위였나? 맞아요. 그래도 좋은 성적을 보여줬어요. 이제 고어헤드의 그 스쿼드질을 생각하면은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기본 전술로는 이제 4-2-3-1을 구상 중인데 꼭 4-2-3-1로만 가는 건 아닐 거예요. 이제 기존의 하제니틀 감독의 문제가 플랜 B가 없었다는 건데 이제 폴 시모니스는 좀 다양한 플랜들을 가지고 유연하게 좀 포메이션을 꾸려서 이제 경기를 진행하는 게 좀 가능한 장점인 감독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폴 시모니스를 데려온 것 같아요. 네, 또 최근에 프리시즌 경기를 했죠. 네, 볼프스부르크가. 맞아요. 혹시 거기서는 좀 볼 점이 있었나요? 사실 이제 역습 상황에서는 하제니틀이랑은 많이 차이가 없었어요. 기존에 이제 요나스 빈이나 페이치노비치나 포스트 플레이가 좀 능한 연계가 능한 스트라이커들을 이제 톱에다가 놓고 이제 양 윙이 좀 좁게 서면서 그렇게 톱에다가 롱볼을 보내놓고 톱이 이제 양 윙에다가 바로바로 속공을 해주는 스타일로 그렇게 역습을 진행했고 그리고 이제 하제니틀이랑 다른 점이라면은 이제 점유 전술이 있다는 건데 하제니틀 형이 없거든요, 그게. 네 맞아요. 그래서 좀 딱 맞는 감독을 데려온 것 같아요. 기존 하제니틀 역습 전술이 좀 안 통하면은 많이 답답했지만은 그래도 통하면은 또 괜찮았거든요. 네, 강팀 네. 상대로 또 네. 갑자기 잡아내고. 네 그래가지고 그 역습 전술을 가져가되 또 점유 전술이 추가된 이제 4-2-3-1에서 또 이제 풀백들을 잔뜩 올려놓고 그리고 양 윙이 좀 좁게 서면서
공미랑 톱이 좀 유연하게 로테이션을 해가면서 윙까지 포함해가지고 네. 그렇게 네 명이 유연하게 포지션을 로테이션 해가면서 연계를 해가지고 그렇게 골을 만들어내는 전술이라 확실히 그 톱의 요나스 빈이 요번에 재계약을 하게 된다면은 좀 이제 폴 시모니스 볼에 확실히 맞는 선수가 되지 않을까,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고에드 시절 때 폴 시모니스 볼에 또 눈여겨볼 점이 양 윙이 좀 공격 포인트가 많다는 점인데, 치중이 돼 있다는 점인데, 네. 또 아무라랑 토마스가 그런 역할을 또 잘해주지 않을까. 워낙 마무리가 좋은 선수들이다 보니까. 네. 네, 그래가지고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이 있었는데, 기존의 아르놀트의 입지가 좀 의문이 되는 점이 있었어요. 그 누구였지? 비니시우스 소자. 비니시우스 네. 소자가 오게 되면서 네. 어떻게 아르놀트와 같이 쓰게 될까, 그렇게 고민이 좀 생겼었는데 또 4-2-3-1로 가면서 투볼란치로 이제 소우자랑 아르놀트가 같이 하게 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요번 시즌에 좀 저번 시즌에 임대로 나가가지고 복귀했던 선수들이 또 친선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요 선수들도 아마 지켜내면서 다음 시즌까지 같이 가지 않을까. 그 좀 임대 간 선수들을 얘기해 보자면은 이제 바칠라프 체른이라고 네. 기존에 네덜란드에서 잘해가지고 데려왔는데 좀 부진한 모습을 안 좋았죠. 보였다가 네. 결국에는 레인저스를 임대를 보냈는데 아마 12골 8어시인가 했을 거예요. 좀 경험치를 달달하게 먹고 네, 왔네요. 경험치를 달달하게 먹고 왔는데 또 괜찮게 해주더라고요. 비록 좀 스쿼드 자체가 좀 저희가 우위에 있는 점이 있기는 하지만 네. 그 친선전 상대들이 그래도 다른 선수들보다 폴 시모니스 볼에 좀 많이 맞는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요 선수가 원래는 이제 매각 대상이었거든요. 네. 그 튀르키예 쪽이랑 링크가 많았었는데 요 선수도 또 보드진들이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체르니가 워낙 좋은 폼을 보여줘가지고 친선 때. 그리고 또 페이치노비치라고 뒤셀도르프에서 임대를 갔다가 왔는데 막 좋은 활약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뒤셀도르프에서. 또 코브나츠킨가 네. 그 선수가 맞아요. 주전으로 쓰였고 밀렸구나. 네, 네, 그렇게 그냥 그냥 그렇게 보내면서 돌아온 줄 알았는데 또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페이치노비치도. 네. 또 연계에 능한 모습과 좋은 마무리들을 보여주면서 기존에 있던 스쿼드 자원들과 좋은 합을 또 보여줘가지고 또 임대 자원들이 복귀해가지고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내년이래. 다음 시즌에도. 네. 네. 그래서 좀 시모니스 감독이 좀 이미 있는 스쿼드와 또 네. 새로 영입된 선수 그리고 이제 임대에서 돌아온 선수들을 좀 잘 좋아해서 어쨌든 뭐 스쿼드를 잘 꾸려나가고 있다고 네, 맞아요. 얘기를 해도 되겠죠 지금은. 네. 사실 영입 자원들은 아직 친선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은 상태라 그렇군요. 평가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첸터도 아직 안 나왔나요? 첸터는 나왔어요. 이제 첸터는 유일하게 나왔죠. 첸터가 네. 좀 쓰이고 있는데 아직 좀 믿을 만한 자원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아직 경험이 조금. 네, 공격적으로 유능하다고 많이 듣기는 했는데 네. 좀 합이 안 맞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가지고 아직은 적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래도 나이가 어리니까. 네, 05년생, 네, 04년, 04년생. 네. 네, 그렇다 보니까 그래도 지금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친선전의 모습과는 달리. 네, 그래서 볼프스부르크도 뭐 시모니스 감독 아래서 또 이번 시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좀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면 또 이제 다른 두 클럽을 봐야겠죠. 우선은 이제 아우크스부르크인데 이제 여기는 이제 잔드로 바그너 예전에 이제 미넨이 있었던 네. 그 이제 뚝배기 공격수죠. 네. 바그너가 새로 선임된 아우크스부르크인데 바그너 감독이 이제 뭐 인터뷰에서 이 능동적인 축구를 해야 된다 강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웃국 선수인 케벤 슐로터백의 네. 말을 인용을 하자면은 이게 능동적인 축구를 하는데 바그너 감독이 사실 이제 1군 감독 경력이 굉장히 적어요. 최근에도 이제 독일 국대 코치를 갔다 오기도 했고 네. 그래서 이제 바그너 감독의 전술이 무엇인가 하면은 뭐 이제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선수들이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 감독의 전술이 분데스리가에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서프라이즈적 요소로 활용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깜짝 공개하겠다 이런 거죠. 초반에 몰아쳐야겠네요. 그렇죠. 초반에 네. 정말 기세로 몰고 가겠다 이런 식으로 대놓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바그너 감독의 접근법이라 하면은 좀 데이터 분석 이런 거를 굉장히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우크스부르크 훈련장에는 새롭게 이동식 대형 비디오 스크린 설치되었다고 하는데 이제 스크린을 이제 훈련 중인 필드들이 있는 필드 옆으로 옮길 수 있으며 이거를 설치하는데 이제 10만 유로 이상이 들었을 거죠. 추정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바그너가 선임될 때 이걸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바그너는 필드 옆에서 선수들에게 자신이 마음에 들어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바로바로 이 스크린으로 피드백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스포르트 빌트는 모든 선수에게 아이패드를 하나씩 지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있는 사실이 아닙니다. 아 이것도 사실이 아니었구나. 네, 그러니까 과장된 보도였던 거죠. 네. 다만 일부 선수들 뭐 지도층 계급이겠죠. 그러니까 네. 주장단 이런 선수들이겠죠. 네. 그래서 이런 선수들한테 전술 교육용 아이패드를 지급한 건 사실이며 그래서 드론이나 이런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기술적 도구들을 훈련장에 새로 들여왔다고 합니다. 바로바로 공유하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이제 데이터 분석화하겠다, 수치화하겠다 이런 거를 오면서 바로 시행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잔드로 바그너 감독의 전술은 전임자 예스토르프의 감독보다 더 많은 공중 크로스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는 이제 또 스티브 무니에와 같은 공중볼의 강점 있는 선수들한테 네. 큰 이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아우크스부르크도 이런 과학적인 접근을 하는 팀으로 바꿨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좀 무섭겠는데요. 네. 근데 최근에 좀 친선전에서는 결과가 안 좋았던 것 같긴 해. 물론 친선전에 큰 의미를 두는 거는 아니지만 네. 사실 바그너 감독의 경력이 사실 1군 감독직을 맡은 경력이 적기 때문에 네. 우려될 수 있는 건 저도 사실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접근법이 좋다 한들 그 감독의 전술이 자체가 잘못됐거나 네. 아니 선수 매니징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면은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네. 아우크스부르크 입장에서는 좀 도박수를 던진 거나 좀 다름이 없다고 저 생각을 해요. 네. 어쨌든 그 전임자인 감독 예스토르프가 사실 아웃국에서 그렇게 부진하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네. 맞아요. 사실 경질 소식이 들렸을 때도 굳이 왜?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건 사실이긴 해요. 좀 시즌 막바지 그게 충격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즌 막바지에 이제 네. 무실점 행진 끝나고 갑자기 팀이 내려앉았거든요. 네. 이제 힘을 다 쓰기라도 한 듯 바람 빠진 풍선처럼 팀이 꺼져가는 걸 보긴 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질을 시킬 만한 성적이었냐 생각을 하면 저는 50대 50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바그너 감독이 와서 이렇게 구단을 바꾸는 거를 또 보면은 또 새 시즌 돼서 바그너 감독의 전술이 딱 올바로 적용되는 중반기를 좀 바라봐야 더 좋을 것 같다. 네. 아니면 이제 슐로터백이 얘기했던 대로 갑자기 초반에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좀 그 부분을 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팀은 이제 승격팀인 쾰른이 있겠죠. 그래서 쾰른은 좀 얘기가 많은데 이제 이 팀이 23-24 시즌 강등을 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여름에 강등 당했으니까 그때 당시 이적 시장 제재를 받고 있어서 선수들을 마음대로 영입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죠. 근데 오히려 그게 좋았던 게 영입을 못하니까 방출을 함부로 못 지키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거의 핵심 선수들을 류비치지 말고 지키는 데 성공을 했고 그래서 전임인 티모 슐츠 감독이 나가고
제라르드 스투르버 감독이 32경기까지 팀을 매니징했으나 이제 28라운드에서 32라운드까지 5경기에서 승점 5점만을 거두면서 경질이 됐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푼케리 팀을 수습해서 리그 1위를 거두면서 승격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네. 이제 새로운 감독으로는 이제 파더보른이죠. 네. 2부 리그 팀이었던 루카스 크바스니오크 감독을 새로 선임을 했습니다. 네. 이제 이 감독은 이제 브레멘과도 링크가 떴던 감독이죠. 네, 맞습니다. 슈테펜 감독이랑 또 같이 링크가 떴었는데, 네, 저희 팀에는 오지 않고 이렇게 쾰른으로 가게 됐습니다. 네. 근데 뭐 이제 새롭게 다른 감독을 선임했으니까 네, 좋은 결과겠죠. 브레멘 입장에서는. 저는 샬케랑 링크가 굉장히 진했었거든요. 맞아요. 크바스니오크가. 네, 근데 쾰른으로 가게 근데 됐습니다. 1부 리그와 2부 리그의 차이는 분명히 있으니까 네, 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략적인 이력을 보자면은 26살 6부 리그 코치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920 시즌엔 4부 자크브리켄, 오랜만이네. 자크브리켄을 이끌고 쾰른, 디셀도르프 등을 꺾으면서 역사상 저 4부 리그 포칼 4강에 진출했습니다. 아, 기억나네요. 네. 아, 요때 감독이 맞아요. 네. 이 사람이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2021년부터는 2부 리그에 있는 파더보른을 이끌고 4시즌 동안 7위 밖을 벗어나지 않은 성적을 계속 꾸준히 기록을 하면서 저번 시즌 리그 4위로 팀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2사2호 시즌 끝나기 전에 팀을 떠나겠다고 통보를 했고, 그리고 이제 쾰른이 이제 이번 시즌에 제안을 했고 이제 네. 3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파더보른에서 굉장히 평가가 좋았더라고요, 감독이. 네, 레디 이런 데 찾아보니까. 그래서 공격적인 전술과 뭐 열정적으로 선수를 뛰고 경기장 내외에서도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감독이, 그러니까 이 감독이 좀 말이 거칩니다. 네, 좀 입이 좀 기자회견 좋아하고 그런 감독 있지 않아요? 약간 똘끼가 있는 감독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네, 레딧에서 보니까 평가가 굉장히 좀 독설가다 그런 얘기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표 중 어록 중 하나라면은 오심했던 경기가 있잖아요, 심판이. 네, 그 경기에서 심판들은 경쟁 스포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지 복지협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다. 아. 이런 식으로 세게 발언을 야. 하게 됐을 정도로 언쟁도 좋아하고 뭐 싸우기를 정말 좋아하는 감독이라 경기장 외적으로도 볼 게 정말 많은 감독인 것 같습니다. 야, 그 전에 포칼에서 승부차기 가서 저희 상대로 이겼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때 선수들 다 뛰쳐나가는데 혼자 그 간이 의자 두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네. 쳐다보는 그게 사진이 그게 되게 유행했었어요. 트위터에서. 좀 약간 똘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감독이. 네, 좀 아니 좀 그 감독들 중에서 네, 좀 하나가 엇나가 있는 감독들이 좀 잘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말하면 이정효 같은 케이스겠죠.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독설이나 이런 걸 좋아하는 감독이라 좀 리그, 근데 좀 저는 분데스리가 감독들이 좀 조용한 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물론 네. 예전에 이제 마가트 같은 또라이 같은 감독들이 있던 건 사실이지만 요즘에는 좀 드물었거든요, 이런 네. 감독들이. 근데 이런 캐릭터가 있는 것도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죠. 네. 이런 팀이 어쨌든 언더독 입장이니까 네. 언더독이 이제 탑독한테 이기고 입을 털면은 할 말이 없어지거든요. 탑독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좀 재밌을 것 같고. 쾰른이 그 전에 사실 바움가르트도 약간 똘끼 있는 아, 편이긴 맞아요, 했죠. 맞아요, 바움가르트도. 맞아요. 네, 그 빵모자 유명하신 분. 맞아요. 네, 좀 그쪽 감독들을 많이 좀 데려온 게 아닐까. 이제 이런 감독들이 생겨야 좀 서사 같은 게 생기거든요. 스토리 같은 것들이. 라이벌리도 네, 생기고. 그러면서 좀 재밌어지긴 하는데 기대가 되네요. 네. 그럼 반면 이제 쾰른은 이제 승격팀 치고는 전력 유출이 적은 스쿼드로 평가를 받고 있는 팀 중 하나예요. 네, 어쨌든 이적 시장 제재를 받았지만 그것에도 불구하고 스쿼드를 잘 지켜내서 리그 1위로 다시 재승격을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팀이 잔류가 일단 목표겠지만 네, 또 그 다음에도 또 좋은 성적을 거둘 수도 있겠죠. 네, 이제 소튼으로 온 다미온 다운스 같은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이런 선수들은 좀 터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선수들이라 네, 사실 쾰른 입장에서는 그냥 돈도 적당히 잘 받고 팔았거든요. 네, 1,000만 유로면은 어쨌든 스쿼드 리빌딩을 다시 할 수 있는 팀이니까. 그리고 쾰른 영입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시즌 쾰른과
이 감독이 보여줄 모습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과연 이기고 어떤 입을 털지. 지면은 타격이 좀 크죠. 상대팀 입장에서 지면은 네. 타격이 크겠죠. 막 네, 멘탈 깨지죠. 그러고 있어 막 아까 이기고 막 선글라스 끼고 막 앉아 있는 사실 막 떠든다고 생각해 봐. 내 팀 지고 있는 거 박재도 있고. 좀 좀 무섭다 무서워. 상대팀 입장에서 좀 어지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렇게 총 6팀 다 얘기를 해봤고 이 팀들이 다음 시즌 이번 시즌이겠죠. 이번 시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리고 과연 감독 코인 긁는데 실패한 팀은 어느 팀이 될지 그것도 그러다가 중요하지. 상장 폐지되는 감독도 나오거든요. 와, 10월쯤에 뭐 서서히 경질선 나오고 네. 나 잘리고 이런 감독들이 있기 때문에 지켜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클로징 멘트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이스터 샬레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그리고 팟빵과 유튜브 댓글창에 댓글, 피드백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화 만드는 데 참고하도록 하고 소개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분데스리가 팟캐스트 마이스터 샬레 71화였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